당신이 이 영상을 클릭한 진짜 이유를 맞춰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언가 배우고 싶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왔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은 배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안심하러 왔습니다.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위안을 얻기 위해 이 영상을 켰을 뿐입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그 달콤한 착각을 뇌과학과 진화심리학 그리고 행동경제학의 메스로 철저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당신의 뇌를 믿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나의 충격적인 실험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자 에드 오브라이언 교수는 인간의 착각에 관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A그룹에게는 마술사가 동전을 이용해 기가 막힌 트릭을 부리는 영상을 그저 감상하게 했습니다. 반면 B그룹에게는 그 마술의 비밀 트릭을 낱낱이 분석해주는 해설 영상을 보여주며 학습하게 했습니다. B그룹 사람들은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며 트릭을 연구했습니다. 손목의 스냅은 어떻게 하는지, 시선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분석했죠. 영상을 다 본 후 연구진은 두 그룹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마술을 사람들 앞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마술의 원리를 배운 B그룹뿐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구경만 했던 A그룹조차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리를 보니까 별거 아니네요. 저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가자들의 뇌는 이미 자신이 마술사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이 실제로 동전을 그들의 손에 쥐어주자 참혹한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성공률은 처참했습니다. 마술을 공부한 B그룹조차 제대로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었고 A그룹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 실험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인간의 뇌는 보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남이 잘하는 것을 계속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혹은 남이 정리해둔 지식을 눈으로 훑는 것만으로도 뇌는 마치 자신이 그 능력을 갖춘 것 같은 가짜 성취감을 느낍니다. 지금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 자기계발서를 집어든 당신의 심리가 바로 이렇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 당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자의 성공 방식이 이해가 되니까요. 하지만 책을 덮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단 1%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의 뇌는 뿌듯해합니다. 오늘 내가 무언가 해냈다는 착각, 이것이 바로 당신을 평생 가난과 평범함 속에 가두는 가장 무서운 감옥입니다. 첫째, 당신의 뇌는 태생적으로 게으른 돼지입니다. 이 표현이 불쾌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것은 진화생물학적 팩트입니다. 우리의 뇌는 성공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생존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수만 년 전 원시 시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언제 맹수가 튀어나올지 모르고 언제 식량을 구할지 모르는 척박한 환경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가장 중요한 미덕은 무엇이었을까요? 도전? 성취? 아닙니다. 바로 에너지 보존이었습니다. 불필요하게 움직이거나 쓸데없이 뇌를 써서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최대한 에너지를 아끼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우리가 섭취하는 전체 에너지의 20% 이상을 독점하는 기관입니다. 만약 당신이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새로운 행동을 하려 하면 뇌의 에너지 소모량은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때 뇌의 사령탑은 비상벨을 울립니다. 야, 지금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어. 당장 멈춰. 그냥 하던 대로 해. 익숙한 게 안전한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를 시도할 때마다 작심삼일로 끝나는 생물학적 이유입니다. 당신의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수만 년 된 당신의 DNA가 당신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인간의 뇌를 인지적 구두쇠라고 부릅니다. 뇌는 본능적으로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대신 이미 만들어진 패턴, 즉 습관이나 타인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선호합니다.
유튜브를 멍하니 보고 있을 때 뇌파를 측정해보면 뇌는 마치 수면 상태와 비슷한 안정을 취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지만 전두엽은 멈춰 있습니다.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내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이 생략된 채 그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묘한 쾌락을 느낍니다. 에너지는 안 쓰는데 정보는 들어오니까요. 마치 운동은 하기 싫은데 근육은 갖고 싶어서 헬스장 구경만 하면서 내가 운동한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이 겪고 있는 지적 비만 상태의 본질입니다. 몸은 많이 먹으면 살이 쪄서 거울을 보며 충격이라도 받지만 뇌는 정보를 많이 먹으면 스스로 똑똑해졌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 착각이 왜 위험할까요? 진짜 위험은 당신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하고 있다고 믿는 데 있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책상에 앉아 유튜브 강의를 듣습니다. 주말에는 독서 모임에 나갑니다. 출근길에는 오디오북을 듣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통장을 열어보십시오. 당신의 자산이 늘어났습니까? 당신의 사회적 지위가 바뀌었습니까? 만약 1년 전과 똑같다면 당신은 노력을 한 게 아니라 뇌의 게으른 본능에 먹이만 던져준 꼴입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본능 중에 모방 본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원시 부족 사회에서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은 생존 확률을 높여주었습니다. 튀는 행동을 하다가 무리에서 쫓겨나면 죽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수가 하는 행동, 다수가 소비하는 콘텐츠를 따라갑니다. 남들이 주식 이야기를 하면 주식책을 사고 남들이 챗GPT 이야기를 하면 관련 영상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안도합니다. 나도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어.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원시 부족 사회와 다릅니다. 여기서는 다수와 똑같이 행동하면 다수와 똑같은 평범한 결말, 즉 빈곤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의 법칙은 희소성이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 남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가치가 생깁니다. 그런데 당신의 뇌는 자꾸만 안전한 길, 남들이 닦아놓은 길로 가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굴복해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를 공부라고 포장해줍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편안함, 그 익숙함, 그 소속감,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가난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뇌가 편안해한다는 건 아무런 성장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어야 근성장이 일어나듯 뇌도 기존의 시냅스가 끊어지고 새로운 회로가 연결되는 고통스러운 인지 부하가 걸려야 똑똑해집니다. 듣기 편한 강의, 술술 읽히는 책은 당신에게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지적 수면제를 투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파트 2 도파민의 거짓말과 거울 뉴런의 함정. 이제 조금 더 깊은 뇌의 심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책을 쇼핑할 때 뇌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날까요? 스탠포드 대학의 신경과학 연구팀을 비롯한 수많은 뇌과학자가 주목하는 물질, 바로 도파민입니다. 흔히 도파민을 쾌락의 호르몬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도파민은 기대와 욕망의 호르몬입니다. 뇌는 보상이 주어졌을 때보다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예측할 때 더 많은 도파민을 뿜어냅니다. 이를 보상 예측 오류라고 합니다. 당신이 로또에 당첨되었을 때보다 로또를 사고 발표를 기다리는 그 일주일 동안 더 큰 흥분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이 자기계발과 만나면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습니다. 당신이 서점에서 부자가 되는 법이라는 책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뇌는 그 책을 집어드는 순간 이미 부자가 된 당신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뇌의 측좌액을 자극해 엄청난 양의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책을 계산하고 나오는 순간 당신의 기분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마치 인생이 바뀔 것 같은 희망에 부풀어 오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뇌 입장에서는 이미 도파민이라는 보상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아직 책을 읽지도 않았고 책의 내용을 실천하지도 않았는데 뇌는 이미 성공의 샴페인을 터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 집에 가서 책을 펼칠 동력이 사라집니다. 책을 읽고 밑줄을 긋고 내용을 요약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과정은 지루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미 보상을 받은 뇌가 굳이 그 고통을 감수하려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의 책장에는 앞부분만 조금 읽다 만 책들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헬스장 등록만 하고 안 나가는 심리도 똑같습니다. 결제하는 순간 몸짱이 된 나를 상상하며 도파민을 다 소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수집가의 오류라고도 부릅니다. 정보를 소유하는 것만으로 그 정보를 체득했다고 착각하는 현상입니다. 당신의 즐겨찾기 폴더, 나중에 볼 동영상 목록에 쌓여있는 수백 개의 콘텐츠들. 그것들은 당신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불안이 만들어낸 도파민의 무덤일 뿐입니다. 둘째, 거울 뉴런이 당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의 연구진은 원숭이 실험 도중 놀라운 세포를 발견합니다. 원숭이가 직접 땅콩을 찝을 때 활성화되는 뇌세포가 다른 원숭이나 사람이 땅콩을 찝는 것을 구경할 때도 똑같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울 뉴런입니다. 타인의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치 내가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뇌가 시뮬레이션하는 기능입니다. 이 거울 뉴런은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킨 1등 공신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모방함으로써 빠르게 학습하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거울 뉴런은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유튜브에서 월 1,000만 원 버는 법, 경제적 자유를 이룬 30대 같은 영상을 볼 때 당신의 뇌 속 거울 뉴런은 미친 듯이 활성화됩니다. 영상 속 주인공이 성공담을 늘어놓을 때 당신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그 성공을 나의 것으로 착각합니다. 화면 속 주인공이 멋진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모습을 보며 대리 만족을 느낍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을 혼동합니다. 이것은 포르노그래피가 뇌에 미치는 영향과 소름 끼치도록 유사합니다. 성인물을 볼 때 뇌는 실제 짝짓기를 하지 않으면서도 시각적 자극만으로 쾌락을 얻습니다. 문제는 이런 자극에 익숙해지면 실제 현실에서의 연애나 성관계처럼 에너지가 많이 들고 감정 소모가 필요한 과정을 회피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기계발 포르노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영상을 보며 쾌락을 느끼는 당신은 현실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 겪어야 할 거절의 아픔, 실패의 공포, 지루한 반복의 과정을 견뎌낼 힘을 잃어갑니다. 가상 세계에서는 클릭 한 번이면 성공의 비결을 알 수 있는데 현실은 너무나 시궁창 같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은 현실 도피처로 다시 유튜브를 켭니다. 이것이 바로 도파민 중독의 굴레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소비자의 뇌와 생산자의 뇌는 사용하는 회로가 완전히 다릅니다. 영상을 보고 책을 읽는 입력 활동은 뇌의 후두엽과 측두엽을 주로 사용합니다.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영역입니다. 반면 글을 쓰고 말을 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출력 활동은 뇌의 전두엽, 그 중에서도 전전두피질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이곳은 계획하고 판단하고 충동을 조절하는 뇌의 CEO 영역입니다. 계속해서 입력만 하는 사람은 전두엽이 퇴화합니다. 비판적 사고 능력이 떨어지고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반면 생산자들은 전두엽이 고도로 발달해 있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써먹을까? 어떻게 돈으로 바꿀까? 를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당신이 멍하니 화면을 볼 때 그들은 화면 너머의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사람들의 심리를 읽어내려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 뇌를 쓰고 있습니까? 받아들이는 뇌입니까? 아니면 만들어내는 뇌입니까? 만약 당신이 오늘 하루 종일 무언가를 읽고 보기만 했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의 뇌는 오늘 하루 종일 멈춰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파트 3 포식자들의 뇌 고통을 사냥하다. 그렇다면 이 자본주의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들, 우리가 흔히 부자나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뇌를 사용할까요? 그들은 본능을 거스르는 돌연변이들입니다. 그들은 뇌가 주는 달콤한 휴식과 가짜 도파민을 거부하고 일부러 고통과 불안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의 사례를 봅시다. 그는 잘나가는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 D.E. 쇼의 최연소 부사장이었습니다.
안정적인 고액 연봉, 보장된 미래가 있었습니다. 뇌의 관점에서 보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고 에너지를 아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인터넷 서점이라는 불확실한 사업을 위해 사표를 던집니다. 그때 그가 사용한 사고방식이 후의 최소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는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를 상상했습니다. 지금 이 도전을 하지 않으면 100%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도전해보는 것이 뇌의 본능을 이기는 유일한 길임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베조스는 아마존의 경영 원칙 첫 번째로 행동 편향을 꼽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정보가 70% 정도만 있어도 내려야 한다. 90%까지 기다리면 이미 늦다. 보통 사람들은 정보를 100% 채워서 불안감을 없애려고 합니다. 실패할 구멍을 다 막고 나서 움직이려 하죠. 그래서 준비만 하다가 늙어 죽습니다. 뇌가 두려움이라는 신호를 보내 행동을 막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조스는 압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길어질수록 뇌는 안주하게 되고 실행력은 떨어진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일단 저지릅니다. 그리고 깨지고 수정하면서 나아갑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스탠포드 대학 강연에서 했던 말은 더 충격적입니다. 스탠포드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좋은 환경에서 공부한 엘리트들입니다. 그들이 성공의 비결을 묻자 젠슨 황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기대치를 낮춥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젠슨 황은 명문대 출신들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을 간파했습니다. 그들은 기대치가 높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항상 정답만 맞히며 살아왔기 때문에 현실 세계의 무질서와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합니다. 뇌가 정답을 찾는 데만 최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젠슨 황은 고통과 역경이야말로 성공의 필수 재료라고 말합니다. 그는 엔비디아를 창업하고 수차례 파산 위기를 겪었습니다. 주가가 80% 폭락하는 수모도 겪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뇌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포기했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통을 성장의 연료로 삼았습니다. 뇌는 고통을 피하려고 가짜 노력을 유도하지만 젠슨 황은 그 고통의 터널을 정면으로 뚫고 지나갔습니다. 정보를 입력받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세상에 없던 GPU를 만들어내고 시장에서 거절당하고 다시 도전하는 그 출력의 고통을 즐긴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제1원리 사고법이라는 아주 피곤한 사고방식을 사용합니다. 남들이 다 로켓은 비싸서 안 된다고 할 때 그는 로켓을 구성하는 원자재 가격을 하나하나 계산했습니다. 유추나 모방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작업입니다. 남의 말을 믿으면 편한데 굳이 바닥부터 다시 생각해야 하니까요. 머스크는 자신이 겪는 고통을 생산 지옥 프로덕션 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테슬라 모델 3를 양산할 때 그는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자며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읽는 대신 현장의 소음과 먼지 속에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생산자의 삶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도파민의 원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책을 읽고 좋은 강의를 들으며 배부른 돼지처럼 도파민을 느낄 때 그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세상에 내놓고 시장의 반응을 얻어맞고 문제를 해결하며 사냥에 성공한 맹수처럼 도파민을 느낍니다. 소비가 아닌 생산에서 오는 쾌락, 이것이 그들을 멈추지 않게 만드는 엔진입니다. 뇌과학에는 신경가 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뇌는 죽을 때까지 변한다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헤베 법칙에 따르면 함께 발화하는 뉴런은 서로 연결됩니다. 당신이 새로운 행동을 하고 낯선 환경에 처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려 낑낑댈 때 비로소 뇌의 신경망은 물리적으로 재배치됩니다. 책만 읽는다고 뇌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있던 지식의 서랍에 종이 몇 장을 더 끼워 넣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글을 쓰고 영상을 찍고 물건을 팔아보면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 그때 비로소 당신의 뇌는 부자의 뇌로 리모델링 되기 시작합니다. 파트 4 야생으로의 탈출 10대 90의 법칙. 자, 이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있는 당신의 뇌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정말 좋은 내용이야. 뼈 맞았어. 역시 나는 이런 본질을 꿰뚫는 영상을 보는 수준 높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구제불능입니다. 제가 앞서 말한 도파민 함정에 또 빠진 것입니다. 당신은 방금 지적 자위행위를 한 번 더 했을 뿐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또 다른 추천 영상을 클릭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소비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주사기를 찾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바로 10대 90의 법칙을 제안합니다. 셋째, 입력은 10%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야생으로 나가십시오. 당신이 하루에 10시간을 자기 개발에 쓴다면 그중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입력 시간은 딱 1시간으로 제한하십시오. 나머지 9시간은 무조건 출력에 쓰십시오. 출력이란 무엇인가? 뇌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 세상에 결과물을 남기는 모든 행위입니다. 책을 읽었습니까? 덮고 나서 당장 블로그를 켜고 단 3줄이라도 당신의 생각을 적으십시오. 저자의 생각을 요약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언어로 비판하고 재구성하십시오. 주식 강의를 봤습니까? 모의 투자 앱이라도 켜서 지금 당장 매수 버튼을 눌러보십시오. 차트가 움직이는 걸 보며 심장이 뛰는 걸 느끼십시오.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까? 혼자 상상하지 말고 친구에게 전화해서 내가 이런 걸 만들면 너 살 거야? 라고 물어보십시오. 거절당하는 쪽팔림을 무릅쓰십시오. 이 과정은 끔찍하게 귀찮고 두렵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뇌가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뭐하러 그래? 그냥 누워서 영상이나 봐. 실패하면 어쩌려고 그래? 사람들이 비웃을 거야. 그 내면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방금 진화의 본능을 거스르고 중력을 거슬러 날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저항감이 바로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지루함을 견디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은 지루한 반복을 사랑하는 변태들입니다. 화려한 결과 뒤에는 지루한 코딩, 지루한 글쓰기, 지루한 운동, 지루한 협상의 과정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도파민 중독자들은 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자극적인 쇼츠 영상으로 도망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지루함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딥워크, 몰입은 지루함의 파도를 넘어설 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당신이 하버드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는다고 해도 당신이 책 한 권을 직접 쓰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저 똑똑한 소비자에 불과합니다. 자본주의는 소비자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생산자에게 돈을 몰아줍니다. 당신이 소비한 시간만큼 당신은 가난해지고 당신이 생산한 시간만큼 당신은 부유해집니다. 이 명백한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